선생님이 너한테도 이거 어휘 문제 푸는 요령을 많이 얘기 안 했어. 근데 어휘 문제는 일단 힐끗 봐. 긍정, 약간 부정, 갭, 부정, 긍정, 뭐 중립. 그러면 요 단어 앞뒤 문장이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거 찾는 연습을 처음에 먼저 하는 게 나아. 봐. Gaining audience for your writing.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자 그것을 읽어줄 사람을 얻어내는 거. 이렇게 동명사나 투부정사 주어를 쓰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글의 목적이야.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당신이 쓴 글에 사람들을 읽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관객들을 얻는 것은 Not only but also 구조가 보이지? 어떤 목소리. 자기 나름의 이때 목소리는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야. 응? 자기 나름의 목소리. 그럼 얘가 뭐야? 논조나 스타일 뭐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는 거야. 선생님은 판단 안 해. 이런 경우 그냥 보이스라고 해.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보장해 줘야 되냐면 그 목소리가 resonate, 리사운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이 예전에 요런 단어 요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 프로파운드가 심오 아니야? 얘의 명사꼴이 뭘까? 이런 게 사실은 수능에선 출제범위야. 왜냐하면 모음 앞에는 이중 모음이 자 여기는 파운드면 OU가 지금 이중 모음이지. 모음 앞에는 이중 모음을 일반적으로 못 써.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나왔나 봐? 선생님 눈에는 얘가 뭐로 보여? 사운드로 보여. 모음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탈락시키는 거야. 같이 울리는 거야. 반향이다. 요 단어는 요즘에 나오는 빈도가 높아져. 자, 그러면 뭐를 보장해야 되냐면 그 목소리가 누구랑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또 독자 얘기 나오지. 오디언스잖아. 의도한 어떤 독자들과 울림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흔히 울림이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리즈네이트지. 이게 키워드야. 엔터프레뉴어. 자, 그래서 엔터프레뉴어가 사업가야. 기업가들은 뭐의 중요성? 브랜드. 이 브랜드가 뭐야? 잠깐만. 여기 엔터프레뉴어는 예시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이 글은 원래 글쓰기에 관한 얘기거든. 기업가들은 브랜드를 마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뭐 하게끔? 친숙하게 느끼게끔 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것들이 뭐 하게끔 만들어야 돼? 오형식 구조 보여? 기억나게끔 만들고 경쟁 업체랑 뭐 하게끔 만들어야 돼? 구별되게끔 만들어야 돼. 애플의 전략이야. 그치? 그래서 뭐를? 고객들을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게 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중간에 비유 또는 비교를 이용한 예시 기법이야.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성취한 거야. 선생님 크게 문제 안 돼. 핀포인트가 끄집어내다니까. 끄집어내다. 뭐를? 그들의 어떤 목표로 삼는 어떤 청중이나 관객이 누구인가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치?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 화장품은 여성 소비자 특히 누구? 20대, 30대를 겨냥하게 돼 있어. 절대 60대, 70대 할머니들을 겨냥한 화장품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끄집어내. 그러므로 아주 유일무이한 자기들이 가치가 있다는 어떤 문장, 프로포지션의 명제나 또는 제안이라고 해도 돼. 제안을 크래프트 글로 써내. 그리고 나름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 구별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다시 원래 글로 들어가. 자,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글에 대한 청중이지. 선생님은 낯선 소지 기법을 썼다고 봐. 선생님은 솔직히 글 얘기했을 땐 처음에 작가인 줄 알았어. 선생님조차도. 선생님은 배경 지식에 관한 한
정과목 선생 중에 지금 제일 세단 말이야.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선생님이 얘가 먼저 뭐라고 생각했어? 한강 얘기구나. 난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누가 나와? 학자가 나온 거야. 학자? 학자들은 비록 뭐를 처음에는 이런 엔터프레니어에게는 기업가들의 어떤 개혁, 즉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 나름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을 얼라이언 낯설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낯설지. 아니 내가 학문하는 사람이 내가 책 팔아먹는 놈이야? 뭐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 한강이 언제 자기 책 판매 부스 신경 썼겠어? 나는 한강이 그렇게 글 쓰지 않았다고 봐. 그러기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한강이 너희들은 그런 것 안 봤겠지만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하고 났을 때 우리나라 이문열 아저씨나 몇몇 기성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한참 후배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문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같은 대중 작가는 역시 안 돼요. 대중 작가라는 건 뭐야? 팔리는 소설을 쓴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한강의 소설은 팔리거나 읽히는 소설이야. 그런 소설이 아니야. 하지만 타깃 오디언스가 있는 거야. 한강의 소설은 누구? 대학 이상의 문학적 해학이 있는 애들, 문학적인 글을 볼 줄 아는 애들. 아버지가 그렇게 쓰라고 했겠지. 아버지가 또 소설가야.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을 쓰신 분은 아니야. 한승원이라고. 그건 그래도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어. 이해 가능한 소설을 쓰신 분이야. 한강의 소설은 난해한 소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자, 그래서 한강이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혼한 걸로 알아. 전 남편이 문학 평론가야. 자기 소설을 알아주는 유일한 대상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 어쨌든 이혼인지 아닌지 난 몰라. 저는 잘 몰라. 이건 잘못됐다가 또 이제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학자라는 말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엔터프레니어 약간 장사 속에 있는 개념이지. 상표를 만드는 개념을 낯설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비슷한 방식, 비슷한 행동에 뛰어들어. 이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네가 알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를 쓴 사람이야. 책 제목이 선동적이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한 거야. 자기가 고른 게 아니고 출판사가 골랐지만. 그러면 팔아먹을 욕심이 있었던 거야. 이기적 유전자, 브랜드가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리차드 도킨슨이 그 다음에 쓴 책들을 보면 다 제목이 선정적이야. 내용이 있든 없든. 오케이? 뭐 신의 존재 그런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거든. 자, 비슷한 방식에 뛰어들어. 그러면 이 얼라이언도 맞지. 앞뒤 문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2번을 그나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고3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야. 자, 그들이 뭐를 설정할 때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학문적인 글쓰기랑 구별을 할 때,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와 대중적인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을 쓸 때는 다른 거야. 팔릴 책을 쓰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 출판사 직원에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 그 시간의 역사. 출판사 사람이 수학으로 방정식을 표현하면 표현하지 않을수록 이 책을 읽어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했대.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표현하는 게 책에 들어가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이 책을 읽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시간의 역사는 물리학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거든.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별개의 문제야. 오케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논문을 쓸 때와 시간의 역사를 쓸 때 같아 달라. 자기가 염두에 두는 대상이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제목도 굉장히 시적이잖아. 시간의 역사. 그치? 아인슈타인 같은 건 특수 상대성에 관한 뭐뭐 이론. 그럼 누가 그 책을 사? 아무도 안 사. 그치? 봐봐. 컨시더 예시로 넘어갔지? 구조 그래도 염두에도 이렇게 구조를 느끼는 건 내신에서 도움이 돼. 일반적인 자 봐봐. 리터레처 리뷰가 보이는데 리터레처 리뷰가 일반적인 문학 작품의 평론과
motivation section, scholars article. 학문적인 어떤 논문에 어떤 동기에 관한 자기가 이 글을 쓴 동기에 관한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했어. 선생님은 처음에 이 두 개가 내용 독해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A와 B를 다른 걸로 보는 건지, 왜냐면 문학 작품에 대한 리뷰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책을 추천하길 때 한강의 소설을 읽으세요, 누구의 소설이 새로 나왔어요, 이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그 연대 출신의 공재영은 좀 편한 소설이잖아. 그러면 공재영 소설을 뭐 어떤 신문사에서 리뷰할 때, 그리고 자 반면에 학문적인 어떤 논문에 대해서 자기가 이 논문을 왜 썼는지, 이 A, B가 상반된 건지 같은 건지 처음에 독해를 할 때 고민을 했어. 자 그럴 때 그것들의 목적은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거야. 뭐를? 강조하는 거야. 갭은 격차지. 현재 있는 연구와 연구의 갭을 두는 건데, 그것과 위치인데 자기 자신. 이때 에즈는 질문. 전치사지. 자, 이때 오버룩. 얘 또 냈어. 오버룩은 수능 30년 역사 동안 출제 포인트야. 자, 왜 그런가 한번 봐. 오버룩이 있어. 얘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야? 조망 전망하라야. 이거랑 비슷한 뜻의 누가 있냐면 oversee가 있는데, oversee는 관리하다야, 관리 감독하다야. 근데 oversee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통합 독해로 다 돼. 두 번째가 overlook이, 선생님 이 두 개로 구별해. 우리나라 일부 사전은 이 두 개로 구별 안 해. 놓친 거야, 둘 다. 근데 간과하다는 것은 실수지. 눈 감아주는 건 뭐야? 의도적인 거야. 맥락이 같아 달라. 맥락이 다르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 두 개를 킬러라고 봐. 응? 자, 그럼 봐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어떤 존재하는 연구와 연구의 위치,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갭과 현구의 어떤 간극들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실수할 뻔했다. 처음 독해할 때도 이거 실수할 뻔했었어. 똑같이 반복하네. 이 하이라이트랑 포지션이 투부정사 두 개야. 현존하는 어떤 연구들 사이에 어떤 비어있는 구멍, 비어있는 어떤 자리들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한 뭐야?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 봐봐. 이렇게 간과되어 있는, 아까 비어있는 연구가 있다라고 했지, 기존 연구에. 간과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강조해. 그러면 사실 문학 작품의 리뷰나 자기가 학문적인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동기, 앞에 보통 서문이라고 하거든. 서문에 쓴 내용들은 다 뭐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야? 광고하는 거야. 이 논문이 뛰어난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야? 브랜드화 시킨 거지. 그렇지? 자, 소재 괜찮았다고 봐. 자, 그러면서 누구의 어떤 시사 암시 제안처럼 이때 챌린지 뭐라고 해야 돼? 과제는 또 not only but also 구조가 나와. 단지 혁신적인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또한 뭐를 해야 돼? 뚜렷하게 구별되는 목소리. 그렇지? 남과 다른 얘기. 공재영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읽은 소설인데, 공재영의 그 도가니? 남들이 시선을 두지 않는 부분에 주목한 거야. 그래서 뚜렷하게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를 낸 거지. 다른 사람이 없는 소재를 다룬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길러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어. 이게 작가가 내는 소리구나.
이거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공지영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것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균형을 잡는 거야. 밸런스가 나왔으니까 누구를 찾아? 위드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잠깐만, 요거는 이때 이제 선생님이 종종 이런 말 쓰라고 했지. 표현하는 거. 이게 좀 객관적인 거야. 얘가 객관적인 거라면 이 뒤는 뭐야? 유니크 목소리. 얘는 뭐야? 주관적인 색깔이나 색채지. 그거를 뭐라고 한 거야? 보이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작가 중에 해밍웨이가 그런 사람이야. 해밍웨이는 미국의 주류 작가들이 다루지 않는 스페인 내전, 쿠바의 어떤 어부. 왜? 해밍웨이가 사실은 공산주의자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해밍웨이는 죽을 때까지도 미국 FBI의 감시 대상이었어. 미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노벨상까지 받고 미국의 대표적인 문호인데도 FBI가 감시를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것은 결국 자, 이거는 객관적이고 소재적인 거야. 하지만 그것은 뭐야? 유니크한 목소리를 발전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에 관한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뭐를 남기는 거야? 여러분 독자들에게 일시적인 거야? 아니면 영구적인 거야?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인 거지. 응? 선생님은 나는 변별력이 있었다고 봐. 이거 정답률 몇 %야? 30번. 69%. 우리 애들 잘하네. 근데 이 69%가 약간 조심할 게 있어. 선생님 이거 메가스터디거든. N생들이 여기다 채점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EBS보다는 높게 나와. 그러니까 N생이 올해 만만치 않. 이건 나중에 이제 선생님 볼게. EBS는 또 이렇게 다 정답표로 얘기 안 해. 근데 EBS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대성을 다니든 시대인지를 다니든 정답 성적 입력은 메가에 가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N스윙 그게 좀 더 세게 나와. 근데 그러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한 55, 57 정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휘 묻는 문제의 평상 난이도는 유지했다고 봐야 돼. 다만 빈칸들이 너무 쉬웠던 거야. 빈칸들이.